정의의 원칙들은 이미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이와 같은 정식은 정의론의 목적상 사회 구조는 두 가지 다소 상이한 부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제1원칙은 그중 한 부분에 제2원칙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체제의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의 체제의 측면을 구분하게 된다. 제1원칙이 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 자유들을 제한하고 이를 협소하게 해도 좋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우선성은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권리들의 제한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여건이 이러한 제반 권리들의 효과적인 확립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한은 그것들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때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원칙의 서열적 순서를 택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조건이 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평등한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 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빈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제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제2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제2원칙과 관련하여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들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양자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이라는 구절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제2원칙의 두 부분은 자연히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들 의미는 상호 독립적인 까닭에 결국 이 원칙은 네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갖게 된다. 효율성 원칙과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 만나서 자연적 자유주의 체제를, 효율성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만나서 자유주의적 평등을, 차등의 원칙과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 만나서 자연적 귀족주의를,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만나서 민주주의적 평등을 형성한다. 해석에 있어서 내가 가정하는 것은 평등한 자유에 관한 제1원칙은 충족되고 있으며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체로 자유시장 체제라는 점이다. 자연적 자유체제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은 제도나 혹은 이 경우에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도록 조정된 효율성의 원칙으로 이해되며 두 번째 부분은 전통적 어법을 빌려서 말하자면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체제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자연적 자유체제가 내세우는 것은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 구조가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 직위들이 그것들에 대한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을 경우에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것은 이러한 할당이 초래할 결과에 상관없이 부와 소득,
권한과 책임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체제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학설은 다른 해석들에도 관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암시되어 있는 체제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체제는 평등한 자유의 배경과 자유시장 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유리한 사회적 직위든 취할 수 있는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형식적 기회균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필요한 배경적 제도들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자산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천부적 자산 즉 천부적 재능과 능력의 선행적 분배가 사회적 여건과 애군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의해 개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사용됨으로써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 자유체제가 갖는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그것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게 될 입장에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 공정한 기회균 등이라는 조건을 부과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 사상은 직위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천부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최초의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유사한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능에 대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기대치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두 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이 의도하는 것은 분배의 목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 체제는 경제적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기회균 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 법적 제도 체계 내에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의 요소들은 충분히 친숙하다. 학인 재산의 과도한 축적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 등 그 중요성을 상기할 값어치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는 기회가 우리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제도는 계급의 장벽을 철폐시키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이 분명히 자연적 자유체제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거기에도 아직 결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 가지 장점이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점은 허용하고 있다. 배경적 체제들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는 배분의 몫이 천부적 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자산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균 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개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의해 영향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실제에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능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또한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연적 귀족주의 견해에 있어서는 형식적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사회의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제한된다. 귀족주의적 이념은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된 체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게 주어지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보다 적게 가지게 될 경우에만 유리한 사람들의 보다 나은 처지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관념이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 속에 형성된다.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제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한 사회 질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이 내세우는 것에 따르면 어떤 형태가 효율적이라고 할 경우는 그 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을 빈곤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약간의 사람들, 최소한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을 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량의 상품을 얼마간의 개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했다고 할 경우는 이들 상품을 다른 식으로 분배함으로써 그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의 처지라도 향상시켜줄 길이 더 이상 없을 때라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조직이 효율적이라 함은 투입을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상품을 적게 생산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그 까닭은 다른 상품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어떤 상품을 더 생산할 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보다 많은 상품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서 보다 나은 처지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실제로 그것이 효율성의 원칙임을 보여준다. 재화의 분배나 생산의 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일부의 사람들을 유리하게 할 길이 아직 있을 경우에 비효율적이다. 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효율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똑같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 간단히 두 사람의 경우만 국한할 경우 내 처지를 모두 낮게 해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는 이상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양한 소득 계층들이 우리가 그 기대치에 의해서 분배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일례를 들면 재산을 소유하는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년 노동자의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생활 전망에 있어서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것인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그것이 정당화될 경우는 오직 기대치의 차등이 미숙년 노동자 대표의 경우와 같이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이다.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그것을 감소시킬 때 노동자 계층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가령제 이 원칙에 있어서 공개적 직위와 관련된 조항이나 자유의 원칙 일반이 전제될 경우 기업가에게 허용된 보다 큰 기대치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 계층의 장기적인 전망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도록 고무하게 된다. 그들의 보다 나은 전망은 인센티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 과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되고 기술 혁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이득이 생겨난다.
나는 이제 이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첫째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경우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로서 물론 앞서 말한 제약 조건 하에서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될 수가 없을 때이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라고 부를 최상의 체제가 달성된다. 두 번째 경우는 나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복지가 더 이루어지도록 공헌할 경우이다.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감소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경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대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증진시킬수록 그것이 최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이러한 체제는 대체로 정의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선의 정의로운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체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보다 높은 기대치들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이다. 이런 기대치들이 감소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향상되게 된다. 자연적인 자유체제와 자유주의적 입장은 어떤 배경적 제도들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내맡김으로써 효율성의 원칙을 넘어서고자 한다. 민주주의적 입장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입장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은 여전히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대해 너무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도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즉 우리가 그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최소 수혜자 대표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처지를 더 낮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는 그 두 원칙이 완전히 만족될 경우 효율성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진다. 물론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원칙들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몇 사람의 기대치를 감소시키게 될 변화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이 모든 이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변화만이 허용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될 경우에 민주주의적 입장은 효율성의 원칙과 상충하게 된다. 정의는 효율성에 우선하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또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평등한 최초의 체제에 비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최초의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복한 처지에 있는가도 아무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요구되는 제한 조건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만을 극대화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처지가 향상되는 한 가상적 평등의 상황에서 추정되는 이익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확인될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 것이다. 긴밀한 관련성을 가정하는 이유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최대 수혜자의 기대치를 변화시키면 이러한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는 이익을 줄지 모르나 최소 수혜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경우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긴밀한 관련성은 들어맞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축차적 차등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